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탐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는 바로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지만 그 속은 잘 알기 어려운 전기, 특히 직류회로의 기본 원리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글인데요. 매일 사용하는 전자기기 속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 오늘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전류, 전압, 저항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그 원리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이 블로그 글을 뭐랄까 길잡이 삼아서요. 복잡해 보이는 전기 현상의 기본 규칙을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개념들을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걸 좀 느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C1 직류회로라는 제목의 이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먼저 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죠. 첫 질문은 이거겠네요. 전기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전하의 흐름이라고 시작하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물질의 구조부터 봐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물질은 아주 작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네. 네, 이 원자 중심에는 양전기를 띤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음전기를 띤 전자들이 돌고 있습니다. 아, 네네. 평소에는 이 양전하와 음전하의 수가 같아요.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예요. 뭐랄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아하, 균형 상태군요. 그럼 전기는 이 균형이 깨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특히 원자핵에서 멀리 떨어진 전자들은요, 결합력이 좀 약해서요. 외부에서 약간의 에너지만 가해져도 원자 궤도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됩니다. 아, 자유롭게? 네, 이들을 자유전자, 프리 엘렉트론이라고 불러요. 자유전자. 네, 이 자유전자가 원자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원자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양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요. 반대로 외부에서 자유전자가 들어오면 전자가 많아졌으니까 전기를 띠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거 마치 원래 제자리에 있어야 할 누군가가 빠져나가거나 외부에서 누군가 들어와서 전체적인 성격이 바뀌는 것과 비슷하네요. 블로그의 CBT 문제에서도 원자에게 구속력을 벗어나 물줄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답이 자유전자였던 걸 보면 이 자유전자가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유전자의 이동이나 혹은 그 불균형 상태가 바로 모든 전기 현상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이렇게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현상 자체를 대전, electrification 되었다고 말하고요. 대전. 네. 그리고 이렇게 대전된 물체가 가지는 전기적인 성질, 그 자체를 전하, electric charge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럼 전하랑 전기량은 어떻게 다른가요? 용어가 비슷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양전하냐, 음전하냐 하는 그 성질을 의미하는 개념이고요. 전기량, quantity of electricity는 그 전하가 가진 전기의 양적인 크기를 말합니다. 아, 양이군요. 네, 마치 무게라는 성질이 있고 그것을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로 측정하는 것처럼요. 전기량은 쿨롱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기호로는 보통 Q를 씁니다. 즉, 전하가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죠. 알겠습니다. 전하는 성질, 전기량은 그 양. 네, 이제 전기의 기본 단위인 전하와 자유전자에 대해 감을 좀 잡았습니다. 그럼 이 전하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현상, 즉 전류는 무엇인가요? 자료에서는 이게 에너지 전달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네요. 맞습니다. 도선을 따라서 전하가 실제로 이동하는 것, 이 흐름을 바로 전류, electric current라고 합니다. 흐름. 네, 수도관을 따라 물이 흐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전류의 세기는 단위 시간, 그러니까 1초 동안 얼마나 많은 전기량, Q가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지로 나타냅니다. 이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를 줄여서 A를 사용하고 기호는 I로 표시하죠. 아, 암페어. 네. 그래서 I는 QT라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1초에 1쿨롱의 전하가 흐르면 1암페어의 전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저도 자료 보면서 했던 부분인데 네, 어떤 점이죠? 실제로는 음전하를 띤 전자가
음극 마이너스에서 양극 플러스로 이동하는데 우리가 보통 전류의 방향이라고 부르는 것은 반대로 양극 플러스에서 음극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처음 접합하면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죠. 이게 사실은 역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아, 역사적인 이유요. 네. 과학자들이 전기의 존재를 알고 전류의 방향을 정의했을 때는요. 아직 전자의 존재나 그것이 음전하를 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하, 전자를 몰랐을 때군요. 네, 그래서 편의상 양에서 음에서 흐른다고 정의를 했는데 나중에 전자가 발견되고 나서 보니 실제 전자의 움직임은 그 반대였던 거죠. 하지만 이미 정의된 규칙을 바꾸기엔 너무 많은 혼란이 예상되어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 전자의 이동 방향과 우리가 약속으로 사용하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라는 점, 이것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하하. 역사적인 약속 때문에 생긴 재미있는 불일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전류, 즉 전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힘은 무엇일까요? 물이 저절로 흐르지 않고 수압 차이가 있어야 하듯이 전기도 그냥 흐르지는 않을 텐데요. 자료에서는 전압 또는 전위차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기적인 압력 차이, 에너지 차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전류도 전위, 엘렉트릭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전위. 네, 전위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적인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전압 또는 전위차는 바로 이 두 지점 사이의 전기적인 높이 차이를 의미합니다. 높이 차이. 그렇죠. 이 높이 차이, 즉 전압이 클수록 더 강한 전기적 압력이 작용해서 더 많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거죠. 하하, 그럼 전압이 높다는 건 그만큼 전하를 밀어주는 힘이 강하다는 뜻이군요. 전압의 단위는 볼트, V이고 기호도 V를 쓰는군요. 네, 맞습니다. 전압 V는 단위 전하 Q당 해주는 1, 즉 에너지 W와 같습니다. 식으로 쓰면 V 이퀄 WQ이죠. 1쿨롱의 전하를 이동시키는데 1줄의 에너지가 필요했다면 그때의 전압이 1볼트 V인 거죠. 아, 즉 전압은 전하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기전력이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전압과 비슷해 보이는데 단위도 볼트 V로 같고요. 이건 전압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전압, 즉 전위차가 물의 높이 차례하면 기전력은 그 높이 차를 만들어내는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 펌프요? 네, 배터리의 화학 반응이나 발전기의 회전, 그러니까 전자유도 작용처럼 외부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전하를 낮은 전위에서 높은 전위로 계속 끌어올려주는 힘이죠. 이 기전력 덕분에 회로 내에 지속적인 전압, 즉 전위차가 유지되고 전류가 끊임없이 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전력은 전압을 발생시키는 원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는 전압과 같은 볼트 V를 사용하지만 그 역할은 전압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와, 펌프가 물을 계속 퍼올려서 물레방아를 돌리게 하는 것처럼 기전력이 전하를 밀어 올려서 전압을 만들고 그 전압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군요. 이제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압이 밀어주고 전류가 흐르는데 이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바로 저항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완벽하게 쉬운 흐름은 없듯이 전기의 흐름에도 방해가 존재합니다. 전기 저항은 말 그대로 전류가 얼마나 흐르기 어려운지를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기호로는 어를 쓰고 단위는 옴, 기호로는 그리스 문자 오메가를 사용합니다. 옴? 네. 저항이 클수록 같은 전압을 걸어줘도 전류는 적게 흐르겠죠. 마치 좁거나 거친 수도관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저항의 크기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나요? 자료에 R 이꼴 로 곱하기 L 나누기 A라는 공식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로, L, A.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공식은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세 가지 주요 요소를 보여줍니다. 첫째, L은 도체의 길이입니다. 길이. 네, 도체가 길수록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더 많은 방해를 받겠죠. 그래서 길이가 길수록 저항 R은 커집니다. 아, 길수록 커지고. 둘째, A는 도체의 단면적, 즉 굵기입니다. 굵기요? 네, 도체가 굵을수록 전자들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지니 흐르기 쉬워지겠죠.
그래서 단면적이 넓을수록 저항 R은 작아집니다. 반비례네요. 그렇죠. 즉 가늘고 긴 전선일수록 저항이 크고 굵고 짧은 전선일수록 저항이 작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길고 좁은 길은 지나가기 어렵고 짧고 넓은 길은 지나가기 쉬운 것처럼요.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로는 뭔가요? 로는 고유 저항, 리지스티비티 또는 비저항이라고 부르는 값입니다. 이건 물질 자체가 가진 고유한 특성이에요. 물질 자체의 특성? 네. 같은 길이와 굵기의 전선이라도 구리로 만들었는지 철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니크롬선으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저항값이 달라지는데 바로 이 물질 고유의 저항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 로우입니다. 단위는 옴미터를 사용하고요. 전기가 잘 통하는 구리나 은 같은 물질은 고유 저항값이 매우 작고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고무나 유리 같은 물질은 고유 저항값이 매우 큽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제 전압 V, 전류 I, 저항 R 세 가지 핵심 개념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 셋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전기 회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칙 중 하나인 옴의 법칙, 옴스 로우입니다. 옴의 법칙 들어봤어요. 네, 옴의 법칙은 간단히 V는 I 곱하기 R로 표현됩니다. 즉, 전압 V는 전류 I와 저항 R의 곱과 같다는 것이죠. V는 IR? 이게 그렇게 중요한 법칙이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이 간단한 공식 안에 전기 회로의 기본 동작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저항 R을 가진 회로라면 전압 V를 높이면 즉 더 세게 밀어주면 전류 I도 그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아, 그렇죠. 반대로 같은 전압 V를 유지하면서 저항 R을 크게 만들면 즉 흐름을 더 많이 방해하면 전류 I는 줄어들겠죠. 네, 줄어들겠네요. 이 관계를 이해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류의 양을 조절하거나 필요한 전압을 계산하는 등 전기 회로를 설계하고 분석하는 기본 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와, V는 IR이라는 간단한 관계 속에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전압, 전류, 저항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묶여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자료에 나오는 컨덕턴스, G나 전도율, 시그마 같은 개념들은 이 옴의 법칙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좀 생소한 용어인데요. 컨덕턴스와 전도율은요, 저항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반대의 개념? 네, 저항 R이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면 컨덕턴스 G는 전류가 흐르기 쉬운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 즉 G는 1분의 R로 정의되고요. 단위는 모, 옴기호 오메가를 뒤집은 모양 또는 지멘스 S를 사용합니다. 아, 단위를 뒤집기까지 했네요. 재밌네요. 네, 그렇죠. 비슷하게 고유 저항, 로가 물질 고유의 저항 정도를 나타낸다면 전도율, 시그마는 물질이 전기를 얼마나 잘 전도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고 고유 저항의 역수, 시그마는 1분의 로입니다. 단위는 지멘스 퍼 미터를 쓰고요. 옴의 법칙 V는 IR을 컨덕턴스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R 대신에 1분의 G를 넣으면 되니까 V는 I주가 되겠죠. 같은 의미입니다. 저항의 반대 개념이군요.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냐. 알겠습니다. 그럼 이 고유 저항이나 전도율 값에 따라서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 크게 달라지겠네요. 자료에서는 물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고유 저항, 로가 아주 낮은 물질, 즉 전도율, 시그마가 매우 높은 물질들을 도체, 컨덕터라고 부릅니다. 도체. 네, 구리, 은, 알루미늄 같은 금속들이 대표적이죠. 이들은 자유전자가 매우 많아서 전기가 아주 잘 통합니다. 우리가 쓰는 전선들이 다 도체죠. 네네. 반대로 고유 저항이 엄청나게 높은 물질, 즉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는 물질들을 부도체, 인슐레이터 또는 절연체라고 합니다. 부도체. 네, 고무, 유리, 플라스틱 등이 여기에 속하죠. 이들은 전자가 거의 없어서 전하의 이동이 어렵습니다. 전선 피복 같은 데 쓰이죠. 아, 감전되지 말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 중간은 뭔가요? 바로 그 중간적인 성질을 가진 물질이 반도체라는 겁니다. 반도체.
요즘 정말 많이 듣는 단어죠. 네, 교소, 실리콘, Si, 나, 게르마늄, G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들은 평소에는 부도체에 가깝지만 특정 조건, 예를 들어 빛을 쬐거나 특정 불순물을 첨가하거나 전압을 가하는 등의 조건을 만들어주면 도체처럼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오, 조건을 바꾸면 성질이 변하는군요. 그렇죠. 이처럼 전기 전도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 집적 회로 IC 같은 현대 전자공학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거죠. 도체와 부도체만 있었다면 오늘날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존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반도체 덕분이죠. 와, 도체, 부도체, 반도체라는 분류가 단순히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를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에서 반도체가 엄청난 역할을 하는군요. 정말 대단하네요. 자, 오늘 탐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기의 근원은 원자 속 자유전자의 움직임이고 이 움직임을 만드는 압력이 전압 V, 실제 전하의 흐름이 전류 I, 그리고 그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 저항 R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셋은 V=IR이라는 ohm의 법칙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요. 네,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짚어주셨네요. 그래서 이 모든 지식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이 개념들은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를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충전기에서부터 거대한 발전소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자전자 시스템은 이 전압, 전류, 저항의 상호작용 원리 위에서 작동합니다. 모든 것이요? 네. V는 IR이라는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식을 아는 것을 넘어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어떤 전소는 굵고 어떤 전소는 가는가? 또는 왜 전자기기는 사용하면 열이 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의 실마리가 바로 오늘 다룬 개념들 속에 숨어 있는 거죠. 정말 기본적인 개념들이지만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는 저항 R이 물질의 종류, 고유 저항, 로, 길이, L, 단면적, A에 따라 결정된다는 공식, R은 로 A분의 L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엔지니어들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그렇죠.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 일부러 높은 저항을 만들어서 열을 발생시키는 전기난로나 헤어드라이어의 열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니크롬선 같은 걸 쓰죠. 고유 저항이 크니까요. 반대로 저항을 최대한 낮춰서 전력 손실 없이 멀리까지 전기를 보내야 하는 송전선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렇죠. 송전선은 구리나 알루미늄처럼 고유 저항이 작고 또 굵게 만들어서 저항을 줄이죠. 네, 바로 그런 것들을 설계할 때 과연 이 고유 저항, 길이, 단면적이라는 요소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활용하고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한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